자,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뭐 일정이라고 해봐야 뭐 국채 입찰 정도 뭐 이랬는데 이번 주는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자, 중요한 일정들 엄청 많거든요. 유선남님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규 대출 지수가 이미 나와 있고요. 예측을 소폭 상회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요일 날부터 주요 스케줄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스케줄인 CPI 소비자 물가 지수 혹은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라고 해서 다 같이 아시는 에너지와 음식 가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수치는 예상치가 0.1%에 3.3%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근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0.3에 4.1%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것 말고도 중국 쪽에서도 중국의 실직률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수치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기업 재고 등등 여러모로 인플레이션이나 현재 제조업 관련해서 알려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부 지수 4분기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출입 물가 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산업 생산 지수, 그리고 연준의 멤버인 윌리엄스, 월러, 메스터의 연설이 이렇게 연속되게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들 생각해 볼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지표 발표가 정말 많네요. 지표도 많고 예. 저희 우리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안 합의 마감 시한도 17일에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가 뭐 에이펙 CPI, 정상회담도 있고 CPI도 있고. CPI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CPI가 중요하니까 한번 CPI 전망치, 시장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유선남님? 네네. 네, 일단 아틀란타 연준에서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제 CPI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번 달 기준으로는 0.07%의 CPI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코어 CPI 같은 경우도 0.34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내에서 존재하는 데이터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음식 가격은 좀 하락할 거다라고 높은 가능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재 쪽에서 가솔린과 난방유 쪽에서 커다란 하락들이 관찰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전기나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 소비자 기준으로 전달받는 가격 기준으로는 일단 조금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굿즈들 이제 많은 제조업 관련해서 굿즈들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 같은 경우는 파업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류와 의류물품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하락과 상승이라는 기준 발표가 있었기도 했고요. 중고차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나게 볼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나왔던 부분들을 좀 알아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거래가 되는 카구루스라고 발표되는 인덱스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자동차 가격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메나임 인덱스라고 해서 중고차가 이제 도매가로 가격이 거래되는 지표 기준으로도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고차들의 가격도 하락도 굉장히 높았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차에 가솔린을 넣는 가격 기준으로 굉장히 가격 하락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9월달 평균 가격이 갤런당 3.958달러였는데 갤런당 3.742달러로 굉장히 가파르게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말고도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왔다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류의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거비랑 서비스 관련된 지표는 ISM 서비스업 지표나 최근 나왔던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에서 여전히 강세인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나 뉴스나 진로나 여러 가지 리포트를 봤을 때 10월에 렌트비가 조금 더 갑작스럽게 오르는 경향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주거비는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에 나온 데이터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10월에 주거비는 뭐 이게 계절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뭐지? 우리나라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계약하면 2월하고 1월에 거래량 그렇죠, 많아지고 그렇죠. 이런 건 그렇죠. 있는데 네. 10월에 보통 이제 주거비가? 8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네. 그때가 이제 계약 기간이니까 네. 10월 달은 사실 그런 계약 기간 뭔지 모르겠네. 계약 기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부동산 초호황기가 네. 여기서 나왔나? 그러네요. 우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신규 주택 판매 자체가 증가를 하고 네. 기존 주택 판매는 감소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가 우리 또 유선남님께서 부동산 잘 아시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게 좀 알려진 바가 있나요? 10월엔 좀 오르더라 이런 게. 네, 전체적으로 렌트비는 올랐는데요. 주택 거래 가격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일단은 뭐 제가 금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금리가 높을 때 기준으로 최근에 지표가 발표됐을 때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 자체도 신규 주택 거래량만 늘었고 근데 그 안에서 미디안이라고 하죠. 중간값은 내렸거든요. 이제 중간값은 내렸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누가 주거했던 이제 중고집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애초에 거래량과 동시에 가격 하락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물론 이게 평균 가격이 아니라 일단 중간값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라서 정확하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평균과 중간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도시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쪽이 강세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렌트비 쪽에서만 갑작스러운 상승이 있었다라는 뉴스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저희가 이번 주에 발표될 CPI가 품목별로 어떻게 발표될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이 뉴스도 굉장히 좀 저도 의아했는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발매하고 1년 안에 이거 중고차로 팔면 소송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일단 그중 하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리셀할 경우 소송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30일부터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살 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내가 테슬라 자동차를 팔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소송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만약에 팔게 된다면 그게 아니라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을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동차 가격 마이너스 마일당 0.25달러씩 빼면서 현재 우리가 그래도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증 중고차 하겠다는 거네요. 인증 중고차.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런 전략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회사에서 뜯어갈까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회사에서 진짜. 사가서 뜯어볼 수도 있는 아니, 거죠. 그건 아니고. 네, 굳이 리셀을 건들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은 테슬라가 소식이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 테슬라가 영국 쪽에서 테슬라의 울트라 패스트 차저를 또 갖고 온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공급망 관련해서 테슬라의 울트라 패스트 차저 공급망을 제공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인도 쪽에서 수입 전기차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기가 팩토리라고 하죠. 기가 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기차 관세를 70%에서 15%로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가 자동차 관세 세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인도를 거의 뚫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인도 쪽에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70에서 15%면 어마어마한. 맞아요. 인도가 자동차 관세 엄청 세게 때리거든요. 어. 와, 근데 15%로 낮춰줬다. 야. 그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게 영국의 한 테슬라 소비자가 FSD는 사기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으로 맞대응한 게 아니라 합의해줬다. 어. 그러니까 FSD가 뭐 그 타임라인을 제공을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네네. 뭐 몇 년도에는 뭐 신호등을 인식할 것이며 몇 년도에는 뭐가 될 것이며 이걸 다 했는데 나는 그걸 기반으로 이 FSD를 샀는데 예. 요거 다 안 지켜졌다. 그럼 사기 아니냐? 어.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서도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소송으로 맞대응하면 이거 사기라고 생각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다 달려들 테니 그렇죠. 합의해줬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참. 뭐 예전에 그거 아시죠? 뭐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커피 마시다가 뜨거운 뒤어서 커피. 뒤어서 몇백억 그 맞아요. 소송비로 가져가시는. 그랬었죠. 예.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테슬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소식도 또 들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장외에서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관련해서 재미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가요, 원래 진행하고 있던 연구가 위고비와 오젬픽 사실상 성분이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당뇨가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17,500명에 해당하는 성인들 41개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과체중인 사람들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거의 어마어마한 양, 약 20%가량의,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럼 유의미한 양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만병통치약 만들어가지고 만병통치약.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호랑이 크림, 네. 호랑이 크림 하나 사오면 뭐. 참. 알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저금리 오는 것을 예상한다. 뭐 또 뭐 골드만삭스는 저금리 예상 또 이르다. 뭐 이렇게 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현재 몰건 스탠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일단 양쪽 다 현재 지금 금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약 300bp 정도, 약 3%가량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골드만삭스는 그것에 비해서 1.75%가량만 낮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2025년에는 금리가 약 2.35%가 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는 예상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4에서 4.25%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등 서로 상반된 결과에 대한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사실 연준에서 점도표 기준으로는 3.9%로 골드만삭스의 예상치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 예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골드만삭스 하면은 또 대표적인 강세론자들이 많고 네. 의견이 좀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 침체 올 것이다. 매번 말씀하시니까 저금리 오는 것을 예상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라는 얘기겠고 그렇겠죠. 금리 인하니까. 그렇죠. 골드만삭스 저금리 예상이 이르다. 그거는 야 경기 계속 좋을 거야. 아 오히려 반대 뉘앙스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시는.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하우스마다 그러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바이 에어쇼 보잉에 관련된 호재 기사가 와, 나왔죠 오늘.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예. 많을 것 같은데요. 설명 소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시죠. 예. 네, 현재 두바이 에어쇼가 진행 중인데요. 두바이 에어쇼 같은 경우는 많은 항공사들이나 많은 비행기 제조업체들이 현재 구매를 주고받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일단 보잉 같은 경우는 초대박 계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52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제트기를 에미레이트에 판매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집트에어 737-8 항공기를 18대 이상 임대를 하겠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터키 항공에서 대규모 구매가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에어발틱에서 A220을 30대 이상을 추가 주문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보잉 주가가 지금 한번 봐야겠다. 네, 좀 이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미국 셧다운 리스크가 있네요. 자 요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사실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신용 전망을 낮춘 상태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된 것은 뭐 신용 쪽에서 이제 셧다운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사실 조금 만약에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30년물 금리나 10년물 금리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미국이 신용에 관련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돈을 더 빌리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전망되면서 사실 신용 전망에 대해서 원래 스테이블이란 등급,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등급에서 앞으로 네거티브, 아마 좀 더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이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도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11월 17일 날 이제 개표가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 개표가 시작되게 되는데 11월 17일 이후로 만약에 이 개표가 통과가 되지 않게 된다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원의장의 스피커가 된 이제 존슨이 새롭게 계획서를 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1월 19일까지 보훈부, 에너지, 농업, 교통, 주택 및 도시개발부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1월 19일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재미난 건 이 존슨 이 하원의장 스피커가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는데 그러나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던 지출 30% 직접 삭감과 그리고 미국 망명법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는 부분들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좀 더 거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타협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보다 비둘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존슨이 얘기하는 지금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1월 19일까지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화요일 날부터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1월 19일까지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표결은 하원 표결인 건가요? 아니면 당내 표결인 건가요? 일단은 하원 내에서 표결을 해야죠.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원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코커스 뭡니까? 프리덤 코커스에서 메카시 딱 내쳐버리고 굉장히 보수주의 가운데 한 분을 하원 의장이 됐는데 근데 오히려 그 하원 의장이 내놓은 안은 극보수주의자들이 제안했던 것들은 뺀 거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 내에서 뺀 것 같고요. 아마 1월 10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 기간 안에 여러모로 좀 해결을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과거에 미국 셧다운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과거 이제 1970년대, 80년대부터 있었는데 과거 이제 20번의 셧다운을 제가 한번 봤어요. 통계 자료를. 근데 S&P 500의 상승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는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 반, 당일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셧다운 기간 동안. 네네. 예, 그래서 하락하는 것이 한 절반, 나머지는 또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근데 만약에 셧다운이 이제 셧다운이 끝나면 네. 20번 중에 3번은 하락을 했는데 17번은 전부 다 엄청 상승을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뭔가 아이고 이제 미국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당장 이번 주가 셧다운이니까 이번 변동성은 주의 있겠죠. 셧다운은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유선남님?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월 17일 전까지 아마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게 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너무 급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통과시키고 1월 19일 전에 아마 조금 더 거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게 되거든요. 뭐 일시적 실업자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식시장에는 이제는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실업률이 이제 그렇게 치솟게 되게 되는 거는 아마 생각보다 많은 수백만에 해당하는 이제 정부직들이 나오게 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 쪽에서 반가워할 만한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래도 실적 발표 또 중요한 기업들이 좀 있는데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대형 기업들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들, 타이슨 푸드 아니면 타겟, 뭐 팔로알토, 징동닷컴, TJ 맥스, 뭐 엑스팽, 뭐 아니면은 페이세이프, 아니면은 BJ 등등 여러 가지 조금 더 빅테크 쪽보다는 조금 더 경기 방어주 쪽들 아니면 뭐 의류 쪽 제조업들 관련된 어닝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번 어닝은 뭐 빅테크 어닝들처럼 뭐 스펙타클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유산아님이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기업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저는 제가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모로 많이 사고 팔았던 기업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파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뭘까요? 네, 알리바바를 이제 많이 사고 팔아가지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어닝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중국 쪽 지표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하기 힘들어서 저는 무포지션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리바바.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알리바바만 물어봐야겠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유산아님. 맞습니다. 예. 딱 아시네요. 생일. 네, 생일까지 예.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날은 15일. 오실 때 여기 꽃갈콘 이거 쓰고 나오세요, 이렇게. 보내주고 얘기하세요. 끝까지 하나 이제 케이크 들고 한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좀 안습이다. 본인이 케이크 사들고 본인이 꽃갈콘 들고 뭐 어떻게 우리가 저희가 뭐 해드려야 되는데. 나도 해주고 싶지. 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해주고 싶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선남님은 예.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장 전 지수 선물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S&P 선물 지수는 0.16%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하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네. 다우는 0.11%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0.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선물 시장이 열리고 나서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줄여가고 있다. 아무래도 딱 개장했을 때 그렇죠. 예. 신용등급 그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 예. 지수 선물에 꽤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발표도 마무리가 좀 되고 있으니까 네. 다시 이제 매크로 지표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뭐 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 선물은 그래서 S&P 500이 0.1, 그다음에 다우도 0.1, 나스닥은 0.2 이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번 주에 워낙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망 심리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크게 하락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의 전망을 뭐 등급을 아직 낮춘 건 아니지만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들이 약간 그 마이너스로 시장을 좀 만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뭐 테슬라가 한 1%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히트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혹시 제가 한번 요거 지금 요게 볼 수가 없네. 혹시 제 거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안 돼요? 지금 연결이 조금 됐다. 됐어요. 네, 됐네. 제가 뺐다 끼니까 됐습니다. 자,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유선남님께서도 정리해 주셨고 우리 박종훈 팀장도 말씀해 주셨던 보잉에서 뭐 중국의 규제가 풀렸다, 그리고 두바이 에어쇼에서 뭐 주문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죠. 덕분에 한 3%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뉴스도 여럿 있었잖아요. 테슬라 뉴스. 리셀하면 소송한다. 0.8% 올랐습니다. 리셀하면 소송한다. 0.8%. 니네 리셀 하기만 해봐. 내가 소송할 거야. 이걸로 0.8% 올랐어요. 자, 그러네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 0.5% 정도. 보잉을 좀 약간 장기 시기열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최근에 많이 빠졌었네요. 사실 그
자,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보잉도 좋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주문 들어왔었고 그때 어디 에어쇼였죠? 그러니까 다른 에어쇼에서도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별로 좋지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 제가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보잉이나 이런 기업들 말씀드릴 때마다 같이 보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을 항상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어버스의 비행기가 팔리든 보잉 비행기가 팔리든 사실 보잉은 좀 문제가 많은데 에어버스는 계속 잘 팔고 있거든요. 엔진은 누가 만들 건데라고 따져보면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이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은 뭐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이런 상태여서 사실 저는 이제 글쎄요, 저는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하고 이런 거 볼 때 항상 같이 보는 기업이 바로 이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자, 이런 기업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네.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는 기업이 없어요. 약간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한.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주 위주,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크게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네. 자, 어느 정도 뭐 약간의 뭐 조정은 또 줄 수 있을 부분이 있고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기업단에서의 어떤 시장 흐름보다는 네. 데이터 이제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네.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11월, 12월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시장은 뭐 마이클 윌슨조차도 올라간다는데 이제 헷갈리잖아요. 예, 마이클 윌슨이 지금 야 그래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인정.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톤으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미국 시장을 뒤흔들 만한 악재가 뭐 셧다운과 무디스 뭐 신용등급 강등 네. 거기에다가 뭐 에이펙 정상회담이 만약에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 아마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방향 잡기 어려운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크로가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렇죠. 장세이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방향 잡기 좀 어려운 그런 그 관망 심리를 보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날도 추워졌으니까 네. 팥죽도 좀 먹어야 되고. 팥죽 먹어야 됩니까? 요런 색깔 괜찮습니다. 이거 팥죽 색깔? 팥죽 색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여기까지 네, 하도록.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는 내일 또 올 거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